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별 수능 가산점, 사과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산점을 비교를 해보고 사탐이나 과탐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새롭게 영상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대학별 2024학년도 수시 입결과 그 다음에 정시 입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모든 대학들의 어떤 입결을 다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뭐, 시간적으로나 그런 이제 여력이 이제 좀 많이 없어서, 모든 대학을 다 살펴보진 않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걸 해봤었고, 제가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도 늘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2025학년도에 대한 어떤 전형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사실 이제 이 사탐과 과탐, 뭐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자연계열 모집단이 한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기하나 미적, 과탐을 이제 지정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정책들을 2024학년도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그 사용을 했었지만 2025학년도에 어떤 자연계열 수능 과목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에만 뭐 한정 짓지 않고 또 탐구 영역에서도 과탐에만 한정 짓지 않다 보니 이런 어떤 이제 자연계열 쪽에 한해서 지정 과목으로 남겨놓았던 수학과 과탐에 대한 어떤 지정 과목을 폐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될까? 그리고 또 그 결과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이나 또는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리고 또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런 변화가 또 당장 입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탐과 과탐 즉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선택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질 때 어떻게 이제 따져볼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1학기가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1학기가 끝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또는 정시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별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별로 과연 사탐 과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제 한양대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는 사실 이제 이번에 2025학년도 이제 각 그 대학별 어떤 전형 계획 안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에 대해서 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뭐 특별히 더 많이 설명하고 말고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긴 할 건데, 자, 서울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선 여기 이제 그 제가 칸을 좀 두 칸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칸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칸을 좀 나눠놨는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정 과목이 있냐 없냐, 뭐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문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었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자연계열 지정 과목들의
폐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지정 과목이 있었던 학교들 거의 사실 뭐 작년까지는 대부분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학교들에서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 과연 탐구나 또는 수학에서 지정 과목을 남겨놓았는지 아니면 폐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기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2025학년도 자 수능 반영 비중, 그러니까 정시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이제 수능 영역별 과목별로 이제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인문하고 자연으로 나뉘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인문 안에서도 이제 뭐 세부 학과들로,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를 비롯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수능 과목 비중을 이제 좀 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뭐 모두 다 정리하지는 못하고요. 뭐 그렇게 정리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크게 보면 인문하고 자연으로 좀 나눠서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2024학년도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총 9개 과목이 있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1, 2까지 다 합쳐서 총 8개 과목이 있는데, 뭐 8개 과목이든 9개 과목이든 각 과목별로 결론적으로 이제 선택 인원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표준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표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별로 탐구 영역의 점수를, 그 탐구 영역 점수를 표준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100분위에 해당되는 변환 표준 점수를 각 대학별로 산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상당수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탐구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혹여라도 부여하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산점 부여 시에 실제로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결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견 이제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이 표에 대해서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보면은 여기 뭐 100, 그 다음에 96, 89, 77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탐구 100분위가 이제 100이라는 건 이제 뭐 만점, 이제 최상위 점수는 이제 100분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분위 96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96이라는 게 상위 4%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위 4%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딱 1등급 기준선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하고, 그 다음에 96, 1등급, 의 최상위 점수와 1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분위 89가 상위 11%니까 결론적으로 2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7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등급 컷,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 상위 23%를 얘기하는 거니까 3등급 컷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3등급 밑에 있는 등급까지 제가 다 계산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3등급 컷까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제시하면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올해의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제 가산점 효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다 보면 과연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또는 불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서울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균형 같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여전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 모집단위 한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 그리고 과탐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뭐 2025학년도가 됐다고 해서 크게 변한 점은 없으니까 뭐 여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대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 국어 같은 경우가 100, 그 다음에 수학이 120, 그 다음에 탐구 80,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조차도 사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여기는 변환 표준 점수가 없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국어 같은 경우에 뭐 내 표준 점수가 뭐 1등급이어서 지금 한 138점, 140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점수를 원 점수대로 쓰겠다는 얘기고, 수학 같은 경우에 뭐 한 140점 정도가 나왔으면 14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과목을 이제 합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25 정도 또는 130 정도 나왔다. 그럼 130에 곱하기 0.8을 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서울대 식으로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정시에서조차도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그 다음에 과탐 지정 과목이 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 미적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선택에 있어서만 조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투 과목을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1 플러스 1 그러니까 과탐 원 과목과 또 다른 원 과목 그러니까 1 플러스 1 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1 플러스 1 조합에는 조정 점수 그러니까 가산점이라는 게 사실 없지만 1 플러스 2 조합에는 3점 그리고 2 플러스 2 조합에는 5점의 조정 점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는 자, 기본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여기에서 이제 뭐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다. 뭐 대신 과탐 2에 대해서만큼은 과탐에 대해서만큼은 2 과목을 한 개를 선택하냐 두 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정 점수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서울대 이 조정 점수를 좀 보시고, 과연 이제 3점, 5점을 더 얻기 위해서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그건 뭐, 이게 뭐 유리한 건 뭐 투 과목 선택했을 때 어쨌든 추가 점수가 있으니까 유리한 건 분명히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누군가에게 다 유리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다 불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불리를 많이 따져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의 성적들이 조금 불안불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타 과목 성적들이 압도적으로 잘 나올 것 같으면 사실 이제 불안해할 요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요 점수를 더 얻고자 내가 이제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투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불리함을 이제 극복하고 갈 거냐 어떨 거냐 이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서울대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냥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서울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원 플러스 원 조합을 허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결과 투 과목 선택 인원들이 좀 많이 줄어 있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죠? 투 과목 선택 인원들이 지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거의 10,000명도 이제 과목별로 따져보면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투 과목 선택 인원이 이제 그 감소를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투 과목 선택 인원이 이제 너무 적고 또 이제 과목도 이제 좀 어렵다 보니 결론적으로 작년에 이제 표점 같은 경우를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표준 점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뭐 표준 점수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90점이 넘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던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수능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조정이 되긴 했으나, 그러니까
거의 뭐 70점 후반이었나 80점대 초반 80점대 초반까지도 안 갔던 것 같고 한 70점대 후반 정도로 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뭐 이 표준 점수가 과탐 투 과목에서 막 널뛰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지금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사실 3.5점에서 얻는 효과보다 결론적으로 투 과목이 원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보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이제 계속 재현이 될지,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결론적으로 최종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널뛰기 뛰던 그 과탐 투 표준 점수가 조금 이제 가라앉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해서 궁극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생 표준 점수로 그냥 써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 과목 쪽에서의 표준 점수의 변화가 향후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할지 말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결정을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이제 케이스를 보면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는 지금 아마 연세대가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2025학년도 이제 좀 변화를 주면서 이제 그 가산점을 이제 추가한 사실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대학이 아닌가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 일단 살펴보면 수시 모집에서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올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 두 개로 이제 늘어난 거죠. 뭐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원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다가 올해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뭐 국제형 또는 이제 뭐 활동 우수형에 적용되었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자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지정 과목은 없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이제 수학이든 탐구든 간에 지정 과목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예과, 치의학과 그다음에 뭐 약학과 같은 이런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 같은 경우에 뭐 기암이죠, 뭐 과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지정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는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 뭐 유형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을 조금 더 세분을 하면서 이제 인문, 자연, 그 다음에 뭐 언더우드 국제학부, 그 다음에 간호, 뭐 이런 이제 학과들에 대한 어떤 수능 반영 비중을 조금 달리 해놨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에서도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의 이제 취지에 좀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유형 1 같은 경우 즉 인문 쪽의 상당수의 이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쪽 유형 1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사탐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 뭐 이제 자연계열이겠죠. 주로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과탐 변환 표준 점수의 또 3%를 가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신설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유형 3, 즉 언더우드 국제학부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형 1과 유형 2, 유형 3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이제 모집 단위가 어떤 학과들인지는 네, 나중에 이제 요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유형 1은 어쨌든 대부분의 인문 모집 단위다. 유형 2는 대부분 자연 모집 단위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작년 기준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연 100분위, 그러니까 탐구 영역 100분위별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일단 3등급 컷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탐을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탐과 과탐을 분리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달리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만점에는 69.35라는 변표를 부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96, 100분위 점수 96, 상위 4% 수험생들에게는 66.56, 그리고 89점에는 63.39, 그리고 77점에는 59.12의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탐구 영역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연세대 정도 쓰는 친구들이 뭐 3등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3등급 밑에 쪽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냥 3등급 컷 정도까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좀 적어와 봤는데, 자, 그러면 과연 뭐 만약에 이제 올해 2025학년도 수능에서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는 지금 2024학년도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이 점수하고 동일하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달라지는 점수를 지금 당장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다는 거죠. 2024학년도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탐과 과탐 3%씩을 가산을 주었을 때 과연 실제로 점수가 몇 점 정도가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탐구 영역 100분위 점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69.35라고 그랬죠. 여기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실제 상승하는 점수 상승 효과는 대략 한 2.08점이 더 상승을 해서 71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69.35에다 2.08점을 더해주면 71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 96점에 자 가산점 3%를 각각 부여한다고 했을 때 사탐과 과탐에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66.56에 3%를 부여하면 약 2점 정도가 상승. 89, 100분위 89에서는 1.9, 77에서는 1.77.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결론적으로 가산점의 영역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연세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어차피 지금 뭐 인문을 지원하든 자연을 지원하든 간에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지정 과목은 없는데 각각 뭐 인문계열 모집단이 지원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사탐 선택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과탐 선택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으니 과연 그러면은 이 가중치를 그냥 뭐 포기해도 괜찮은 점수냐? 2.08, 2.0 뭐 요 정도의 점수라고 하는 게 뭐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정말 유의미한 점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수의 이제 학과들이 국어 반영 비중이 300점,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200점,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이 200점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 국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뭐 국어 표준 점수 2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300점을 기준으로 간다는 거는 200점 곱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그게 국어 환산 점수가 되는 거고, 수학은 지금 200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으니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도 지금 200점이라고 하니 고스란히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반영 비중에서 영어보다도 지금 반영 비중 점수는 조금 더 높고 실제로 수학하고도 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2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지금 반영 뭐 이게 과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과탐을 선택했을 때 실제 반영 비중이 수학하고 동일할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 쪽하고 지금 자연 쪽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가산점의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중이 높은 인문 쪽보다는 자연 계열 쪽의 반영 비중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산점을 지금 추가 점수를 부여받는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과탐 수험생들이 실제로 뭐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문 쪽보다 약 한 1.5배 정도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냥 단순 산술로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세대 정시를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차 지원을 선택할 그러니까
뭐 그 사탐이나 과탐에서 나름대로의 그 가산점을 각각 확보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임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그냥 사탐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모집 단위는 과탐을 선택을 해서 각각 가산점을 얻고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더 유리하겠지만 그냥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요 가산점을 얻고 가는 것이 그냥 그 효과가 작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 있어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확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탐은 안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무조건 과탐을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산점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의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정시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만큼은 수학 선택은 이제 지정 과목을 해제를 했는데 탐구만큼은 여전히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좀 정확하게 캐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 따로 뭐 탐구 영역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자연계열은 여전히 과탐을 지정 과목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가산점의 여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의 증가 효과도 당연히 안 나타날 것이고요. 요 부분, 지금 변환 표준 점수만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과탐 쪽 점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사탐 쪽을 선택했을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탐 어떤 과목에 100분위가 100이었고 또 과탐의 어떤 과목에 100분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조정 점수 자체는 같은 100이어도 결론적으로 과탐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4점 가까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 96점에 한해서도 일단 약 한 3점 정도가 지금 과탐 쪽이 더 유리하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등급, 2등급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인문 쪽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고대 지원하는 수험생들한테 과연 이제 탐구 점수가 3등급 끝자락에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사탐 과탐을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자연계열은 과탐을 선택하는 게 뭐 선택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서강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는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이든 탐구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선택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지정 과목은 없는데 다만 과탐2 과목을 한 과목 선택을 했을 때 과탐2 변환 표준 점수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정량으로 그냥 부여를 합니다. 0.5점을요. 그래서 2 과목을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0.5점을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작년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과탐2를 2 과목을 선택을 하면 각각 부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을 선택을 해도 무조건 한 과목에만 이제 0.5점의 추가점을 더 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년도하고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게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이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1.1, 1.3, 그 다음에 0.6이라는 거는 그 표준 점수 곱하기 1.1, 표준 점수 곱하기 1.3, 표준 점수 곱하기 0.6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반영 비중이 국어 같은 경우 계열에 상관없이 36.7,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43.3,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가 20%가 반영이 된다. 요렇게 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 이제 탐구 영역별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탐구 백분위 점수가 100이었을 때 과탐에는 71점을, 사탐에는 68점을 부여를 하면서 약 3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96점에는 66.04, 67.81, 그리고 89에는 63.77, 64.32. 점점 그 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3등급이 이제 3등급 끝자락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사탐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차피 이제 사탐에는 가산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탐 가산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었고, 과탐에 있어서만 뭐를 선택했을 때, 바로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에 0.5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실 수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이제 올해 그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변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수시 모집부터 좀 살펴보면 성균관대도 수시 모집에서는 지정 과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열에 상관없이 지정 과목 없이, 그러니까 수학이든 탐구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은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하고 B 유형, 자연도 A하고 B 유형,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과목들의 반영 비중을 좀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A, B 둘 중에 환산 점수가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인문 A 쪽으로 넣어봤을 때 몇 점, 인문 B로 넣어봤을 때 몇 점, 그 점수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A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A 산출 방식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요렇게 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따로 탐구 영역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산점의 증감 효과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사탐과 과탐을 좀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백분위 점수 100점에서 사탐은 69.22, 그 다음에 과탐은 70.75로 어쨌든 지금 보면 대략 한 1.5 정도가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려대나 서강대보다는 그 갭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제 그 백분위 점수 96점이었을 때 68.5, 67.21로 역시 한 1.3 정도. 그리고 89점, 백분위 점수 89점이었을 때 66.23, 그 다음에 63.76 정도로 갭 차이가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각 학교들마다 배치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선 갑자기 2등급,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의 갭 차이가 인문 같은 경우에 편차가 좀 커졌다. 그리고 2, 3 사이에서도 편차가 좀 커진다. 성균관대도 지금 3, 4 넘어가면 좀 편차가, 2, 3 넘어가면 좀 편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는 어쨌든 가산점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자, 이제 한양대도 올해 사실 이제 그 전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학교였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추천형,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최저를 뭐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한양대도 지정 과목은 없다라고 하는 점, 요걸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 상경, 자연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계열별로 이제 반영 비중이 좀 다른데, 문제는 그렇게 뭐 지정 과목도 정해놓지 않았으면서 중요한 건 가산점 영역을 지금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도 지금 따로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년도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백분위별 변환 표준 점수를 또 어떻게 매겼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가져왔는데,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탐과 과탐의 각 백분위별 지금 편차 자체가 1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89점 정도까지 왔을 때는 이미 인문 쪽이 그 자연 쪽보다 더 유리해지게 됐고, 여길 넘어가서는 계속해서 인문 쪽이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올해의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년도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깔고 들어간다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고민해 보기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변환 표준 점수에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탐을 선택해서 성적이 잘 나온 친구가 결론적으로 자연계열을 지원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반대로 그 과탐을 선택해서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도 그렇게 유불리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특히나 지금 탐구 영역들의 반영 비중이 인문 자연을 떠나서, 그러니까 영어야 어차피 뭐 절대평가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국어랑 수학을 지금 압도하는 비중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탐구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해서 유불리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 볼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양대만이 타겟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학교를 펼쳐놓고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이제 자신의 수능 성적, 지금까지 모의고사의 성적을 보면서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만 살펴본 결과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학생들,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대부분은 이제 같은 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고3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를 선택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수시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수시에서. 그러니까 정시까지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런 수시 모집에서 끝낸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신이 대략 한 1.5등급 전후 뭐 맥시멈 기준치 하향으로 잡는다고 해도 한 1.7, 1.8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그 정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어서 결론적으로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의 선택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기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에게 사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과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만 잘 고민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탐일지 과탐일지 보다 명확하게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학교들 중에서 이 학교들을 지금 정시까지 끌고 가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그냥 계열별로 인문 쪽이면 그냥 사탐 선택하고 자연 쪽이면 그냥 과탐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인문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뭐 과탐까지 억지로 선택해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과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탐까지 선택해서 또 힘들게 또 끌고 갈 수 있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탐 1, 과탐 1 조합보다도 최소한 한양대를 제외한 서울대부터 성균관대까지는 그냥 인문 쪽은 사탐, 자연 쪽은 과탐, 요런 거를 그냥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시 전형에서는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네,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가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러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했던 말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 사탐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가 국어, 영어,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와라고 한다면 네, 탐구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탐구에서 목숨 걸고 지금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까지 노려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라. 네, 그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과연 이제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 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 대학들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살펴봤던 이 학교들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또 다른 학교들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양대 아래에 있는 이 학교들은 과연 가산점을 어떻게 이제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가산점 부여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성적이 바뀔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조금 재미있는 어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가산점 비교하는 첫 시간이었는데 뭐 솔직히 이 첫 시간에 해당되는 이 학교들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은 이제 사탐을 이게 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문 쪽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뭐 과탐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막 교차 지원의 가능성들이 조금 많이 펼쳐놔져야 정말 좀 흥미진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대학들은 그런 정도의 흥미는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에, 네, 이 대학교들은 그냥 정석대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중앙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뭐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정도까지 과연 이제 가산점 부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그 학교들은 오늘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테니까 다음 동영상을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